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인구가 시장에 참여한다고 하여 그 사회가 고대 농경국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쌀 농사를 짓고 농부가 쌀의 90%를 소비하고 10%를 교환에 사용한다고 가정하자, 또한 대부분의 소비수단을 자신이 직접 제작하여 소비한다고 가정하자, 이런 사회는 사회 구성원 전원이 시장에 참여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급자족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회이지 시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회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회 구성원 전체가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죠. 근데 소비 대상을 어떻게 조달하여 소비하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시장에 참여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 수단을 자기가 직접 제작을 한다. 그러면 여전히 자급자족하는 사회이다. 그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회 전체 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 구성원 개인의 생산성이 증가하면 점점 다양한 소비 수단을 교환을 통해 얻게 된다. 그렇죠. 현 시대 사람들은 어떤가요? 식량이건 옷이건 주택이건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한국에서 보면 100% 거의 100% 시장에서 구매하였죠.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100%죠, 거의.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한 6, 7, 80년 전만 하더라도, 즉 자신이 소비하는 수단이 전체 소비 수단의 50%를 넘어가야 상대적으로 시장에 의지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생산물을 소비하는데 70%는 자기가 직접 생산해서 소비하고 30%는 시장에서 얻어요. 여전히 시장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볼 수는 없죠. 여전히 자급자족이 우위인 거예요. 하지만 50%가 넘어가 버린다. 내가 필요한 것을 50% 이상을 시장을 통해서 살아간다. 그럼 시장에 의지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성격이 바뀌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시장에 의존하여 살아가는데 사회 구성원 전체의 시장에 대한 평균 의존도가 50%를 초과하면 자급자족하는 고대 농경국가 시대를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전체 구성원이 시장에 참여한다고 해서 시대의 성격이 바뀐 것은 아니다. 근데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평균적으로 50% 이상을 시장에 의지하면 그때는 그제서야 시대가 바뀐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나라마다 다르겠죠. 그 시기가. 사회 전체 구성원의 평균 의존도가 50%를 초과하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도는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며 빠른 시간 내에 100%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그래요. 한 5, 60년 전에도 식량이 부족했죠. 농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말은 농민들이 쌀을 생산했다. 자신이 대부분 소비하고 남는 걸 소비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남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원조도 받고 그랬죠. 식량이 부족해서 과거에는. 지금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한국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50%가 넘어섰죠. 정확하게 뭐 한번 그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전문적인 영역이죠. 그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시장 의존도가 100%로 단숨에 올라가죠. 50% 넘어서기까지가 힘들지 넘어서면 금방 도달한다.
순식간에 도달한다. 그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요? 50%에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지만 시대의 성격이 바뀌면 생산성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증가하면서 단숨에 100%에 이르더라. 그렇게 됨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현 시대는 고대 농경 국가 시대와 형태나 삶의 방식이 많이 달라 갑자기 생겨나 갑자기 사라지는 시대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순식간에 100%에 이른다. 그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 완전히 바뀐 것처럼 보이죠. 수십 년 내에, 수십 년 동안. 갑자기 생겨난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원래부터 있던 거잖아요. 아주 고대부터. 시장이 성장하면 시장과 산업이 성장하면서 다 도래한 거죠. 공업도 예전에 다 있었죠. 공업, 상업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변화가 아주 빠르게 일어나니까 이전에는 자기가 직접 생산해서 소비했는데 시장에 의지하게 되면 자기가 직접 생산 안 하죠. 구매해서 소비하죠.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게 아주 빠른 속도로 전개되니까 갑자기 나타난 시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갑자기 사라질 것이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 시대는 고대 농경국가 시대와 형태나 삶의 방식이 많이 달라 갑자기 생겨나 갑자기 사라지는 시대라고 생각하기 쉽다. 특히 스스로 이어갔던 시대를 맞이하지 못한 국가의 국민들은 더욱 그러한 생각을 하기 쉽다. 자체적으로 발전해서 시대가 바뀐 경우가 있고 자체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타국가나 혹은 선각자에 의해서 바뀐 나라가 있죠. 뭐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나 한국이죠. 특히 한국은 거의 그래요. 일본은 식민지가 되면서 또 그런 변화에 들어선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그렇겠죠. 스스로 발전한 나라에서도 그런데 스스로 이룩한 게 자체적으로 이룩한 게 아니니까 좀 그런 생각이나 정서가 널리 유포되어 있겠죠. 특히 스스로 이어갔던 시대를 맞이하지 못한 국가의 국민들은 더욱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다.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다. 하지만 현 시대는 시장과 다양한 산업들이 발전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개인별로 시장에 의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도래한 시대이지 갑자기 생겨난 시대가 아니며 더구나 갑자기 사라질 시대도 아니다. 그래요. 거의 혁명적 삶의 방식이 혁명적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나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성이 커지고 굉장히 안전해졌죠. 그 인류혁명의 특징이죠. 오히려 시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지금과 같은 시대는 수만 년의 인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라고 말할 수 있다. 혁명의 초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프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현 시대가 돌아가기 전까지 수만 년의 세월이 흘렀죠. 수만 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더 길 수도 있고 수만 년으로 보면 1차 인류혁명 도구의 제작과 개량의 시작이죠. 그렇다 해서 자급자족하는 삶이 바뀐 건 아니죠. 큰 변화는 있었지만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인류혁명이 있었죠. 농사와 목축의 시작. 그게 2차 인류혁명이죠. 그러고도 한 수천 년이 필요했죠. 거의 한 10,000년 걸리는 거죠. 어디까지 도달하는데 개인의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평균 의존도가 50%를 초과하기 전까지 1차, 2차 혁명이 일어나 2차 혁명이 일어난 뒤에도 또 거의 한 몇 년 가까이 걸린다는 거예요. 50%가 넘어섰다. 나머지 50%는 50%를 달성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밖에 안 걸리죠. 안 걸렸죠. 가파르게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뒤에부터는 사회 전체 생산성의 향상 속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얘기인 거죠. 변화가 빠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수만 년 동안 통신수단이 아주 발전이 아주 더디죠. 근데 어느 순간 전화기가 나오더니만 핸드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막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어떤 산업 분야든 간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50%를 넘어서서 100%에 육박하게 되면 사회 구성원의 삶의 방식은 이전 시대와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전에는 소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소비수단을 직접 생산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100%에 이르면 대부분의 소비수단은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소비수단을 직접 소비하기 위해 일할 필요는 없어졌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옷을 소비하고자 하면 가족 한 명이 옷 만드는 일을 해야 했고 주택을 소비하고자 하면 가족 중 한 명이 여러 명일 수도 있죠. 주택을 만드는 일을 해야 했다. 그런데 이제는 화폐를 얻기만 하면 5시간 신장기간 주택을 시장에서 구매하여 소비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전의 삶의 방식이 금지된 것은 아니니 누구나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혁명이 일어난다 해서 혁명적인 삶을 강요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게 하지. 그대는 직접 옷을 만들어서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돈 벌어서 옷을 사입을 것인가? 그대는 식량을 직접 생산하여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돈 벌어서 식량을 구매하여 소비할 것인가? 누구나 선택할 수 있죠. 개인별로도 선택할 수 있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수많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거의 100%에 이르는 사회 구성원의 대답은 돈 벌어서 구매하여 소비해야겠다라고 정해져 있다. 이미 시대를 부정하고 시장을 제약시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급자족하면서 살면 되죠. 선택하게 하지 강요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들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요.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직접 생산하여 직접 소비하면 일이 지나치게 많아질 뿐만 아니라 소비 대상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소비할 수 없는 소비 대상도 무척 많기 때문이다. 옷이나 식량은 지식과 기술을 익혀 질이 떨어져도 고대 농경과 시대 사람들처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식과 기술은 다 있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도구를 가지고 자급자족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옛날 사람들의 삶에서 얼마나 크게 벗어나겠냐는 거예요. 여러 명이 모여서 자급자족 하더라도 자급자족 하던 시대에 보면 조선시대 보면 초라한 집에서 살죠. 초가집에서 비좁고 지저분하고 옷도 꾸질꾸질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텔레비전, 스마트폰, 세탁기 등까지 직접 만들어 소비하기는 어렵다. 자급자족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일은 엄청나게 많아지고
소비 수단이 지금 급격히 떨어지고 소비할 수 없는 수단도 굉장히 많아지겠죠.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100%에 이르면 자연적인 조건에서 시장에서 벗어나 사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시장을 제약시하고 민간기업 사유재산을 제약시하는데 시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사유재산이 보장되어야지 시장이 성립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을 파괴해봐라. 실제로 파괴한 국가들이 있죠. 사람들이 막 굶어 죽죠.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러한 이유로 소비수단을 시장으로부터 얻고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50%가 넘는 시대를 시장 지배 시대로 규정한다. 그렇죠. 시장 지배 시대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대부분의 소비수단을 시장에서 얻고 생산자는 판매하기 위해 생산한다는 점에서 고대 농경과 시대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거하고 그래요. 그리고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하면 생산물이 소득으로 인식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서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요. 또 생산은 또 왜 하나요? 예전에는 생산은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했죠. 근데 지금 생산 왜 하나요? 팔아먹기 위해서 생산하는 거죠. 기업들이 팔아먹기 위해서 생산하지.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산 방식, 소비 방식 완전히 바뀌었죠. 시장 지배 시대에 이르면 이전에 비해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위험의 정도는 급격히 하락한다. 인간에게 굉장히 이롭죠.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니 이전에 비해 일은 비약적으로 수월해지며 대부분의 소비 수단을 시장에서 구매하니 가족이나 개인이 소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비약적으로 감소하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린다. 따라서 시장 지배 시대 시작은 3차 인류 혁명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기 힘들다 현 욕하고 시장을 파괴하려 하고 막 그러지만 100년 전의 삶과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도 수월해졌죠. 도구도 발전하고 기계가 또 많은 일을 처리하고 옛날로 돌아가서 직접 옷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집 만들고 옷 만들고 직접 식량 생산해보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수월해지겠죠. 수월해지고 싶다 이러면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도 편해지고 삶의 질도 높아진다. 이전에는 신분이 높아도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난방도 잘 안 되고 그렇지 않죠. 삶의 질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지고 일도 수월해졌다. 그게 사실 진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이다. 그 시대를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건데 그것은 일종의 변화의 특징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물이라 치면 물이 온도가 올라가죠. 이게 100도라 치면 계속 열을 가하면 온도가 올라가죠. 근데 물이 계속 뜨거워지기만 할 뿐 물이 변하지 않잖아요. 100도에 이르러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부글부글 끓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순식간에 기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일반 원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아주 긴 시간이 흘렀죠.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바뀌기 이전까지는 혁명도 2번 있었고 근데 부글부글 끓는 지점에 도달한 거예요. 최근 수백 년 이내에.
그러면서 갑자기 시대가 확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식을 하지 못하고 갑자기 도래한 시대니까 갑자기 사라질 것이다.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역사에는 어떤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존경을 받겠는가? 인류혁명에 가담하고 기여하며 희생한 이가 결국 존경받는다. 인류 역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기본적인 평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쁜 평가를 받으면 몇시 받겠는가? 인류혁명에 반발하여 인류혁명을 방해하고 인류혁명에 가담한 이를 박해한 이는 결국 멸시 받는다. 증명이 되느냐? 존경하는 사람들은 몇 면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정보광이 굉장히 큰 존경을 받죠. 각 국가마다. 왜 그런가요? 2차 인류혁명에 큰 기여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 2차 인류혁명인데 2차 인류혁명에서 중요한 건 뭔가요? 농경지잖아요. 목축지나. 그 정보광이 존경받는 거죠. 2차 인류혁명에 큰 기여를 했다 생각하니까. 윤리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나요? 비참하고. 그렇다 해서 정보광을 악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역사적으로. 존경하지. 징기스칸이 존경받지. 알렉산더 대왕이나. 그렇잖아요. 어, 1882년 김옥균을 비롯한 3차 인류혁명 세력은 반란을 일으켜 조선을 3차 인류혁명의 길로 들어서게 하려 했다. 만일 그때 혁명 세력이 승리하였다면 조선은 일본과 같이 번영하며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도 조선에서도 일본처럼 기획하려는 세력이 있었죠. 3차 인류혁명을 가담하여 3차 인류혁명을 일으키려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런 세력을 통상 이제 개화파라고 부르죠. 역사가들은. 만일 그때 혁명 세력이 승리하였다면 조선은 일본과 같이 번영하며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혁명은 실패했고 1894년 조선 정부가 보낸 자객으로 추정되는 홍종우에게 암살당한다. 그런 일이 있었죠. 암살당하죠. 실패하고. 당시 조선에서 김옥균은 내란을 일으킨 반역자로 인식되었으나 역사는 그를 선각자로 기억하고 홍종우를 악당으로 기억한다. 홍종우는 잘 기억도 못하죠. 근데 김옥균을 알고자 하면 이제 홍종우를 알게 되는데 김옥균을 어떻게 판단하는 역사에서는 그 당시에는 내란을 일으키는 반역자로 인식됐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했죠. 근데 역사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아직까지 좀 그 평가가 박하지만 그래도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3차 인류혁명의 가담한이죠. 근데 실패했잖아요. 실패하면서 희생당했잖아요. 그 실패했다 해서 존경받지 않냐는 거예요. 가담만 해도 존경받더라.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인류혁명에 가담한 이는 설사 혁명이 실패하더라도 존경받지만 혁명을 방해하고 혁명사를 박해한 이는 단지 악당으로 기억될 따릅니다. 뭐 기억도 못하지만 홍정을 보면 생각하면 어떤가요? 아, 이 사람이 악당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김옥균은 악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도, 현 시점에서도 그런 이들이 있는 거죠. 3차 인류혁명에 가담하려는 이, 또 가담하고 있는 이, 혹은 방해하려는 이 있잖아요. 김옥균과 비슷한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윤석열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은 3차 인류혁명에 가담하고 실행하려 하고 한 이가 맞죠.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산업을 파괴하려 하는데 원전 산업을 다시 부활시키고 그래요. 또 한미일 연합 세력을 구축하려 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다 3차 인류혁명의 취지에 맞는 거죠. 또 더불어민주당이 포퓰리즘 정책을 법안으로 만들려고 하니 뭐 노란봉투법이건 뭐 이런 뭐 양곡법 뭐 하여튼 뭐 이런 저런 법 하도 많아서 잘 기억도 안 난다마는 그 다 거부권을 통해서 저지하고 그래요. 좋은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딱 일관성 있게 3차 인류혁명에 가담을 했는데 그래요. 물론 이제 몇 가지 큰 실수, 한두 가지 실수는 했죠. 뭐 좀 사람 성격이 낙천적인 부분이 강한 낙천적인 성격이라고 보면 돼요.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정책을 실시하고 대표적인 게 의료개혁, 비상계엄 선포죠. 두 가지인데 그래요. 뭐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죠. 뭐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공적으로 의료개혁도 국민들 잘 되게 하려고 한 거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준비가 잘 안 돼 있지, 안 돼 있죠. 하려면 또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잘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항을 받을 거면 강한 반발을 받을 바에는 그래요. 정확하게 하는 게 낫잖아요. 이글을 써니는 그것이 시급한 문제는 아니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기왕 할 거면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는 건 뭔가요? 어떤 기술이건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기술을 익히게 하고 학원에서 익히건 대학에서 익히건 아무래도 생명을 다루니까 자격 심사는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요. 뭐 시험을 치게 하고 필기건 실기건 누구나 익힐 수 있게 하고 모든 기술이 그렇겠죠. 그리고 좀 실습 기간을 둔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한 거죠. 뭐 그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지 완전히 현 시대에 맞는 어떤 계획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왕 강한 반발을 받을 바에야 정확하게 할 것이지. 그때는 이걸 쓰니까 얘기는 안 했죠. 굳이 뭐 힘 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건데 그래요. 비상계엄 선포도 뭐 특별히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보이진 않죠. 그 준비가 잘 안 돼 있고 통상 마무리가 잘 안 되잖아요. 일단 지르고 보자 그런 성격인 거죠. 낙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르면 어떻게 잘 되겠지. 좀 그런 성격인데 뭐 나쁜 성격은 아니에요. 그런 성격은 주변에서 잘 보좌를 하면 보완이 되는데 잘 보완이 안 됐죠. 검사들한테 실망한 거죠. 군사 정부는 멋지게 잘 해냈는데 그래요. 좀 형편없더라. 그래도 한국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검사가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옥균하고도 비슷하고 예수하고도 비슷하잖아요. 유다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보다는 또 좀 낫죠. 도망친 제자들도 있고 체포될 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될 때 가까운 사람들은 도망가고 배신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체포 반대를 외쳤죠. 탄핵 반대를 외치고 좀 예수하고 비슷한 면도 있지만 배신자가 있다는 점에서 또 도망친 이들이 있다는 점에서 또 예수보다는 나은 형편이 있었어요. 비상계엄 선포라
준비도 잘 안 돼 있었고 마무리가 안 되더라. 역시 그것도 이제 배신에 의한 배신이죠. 마무리가 안 되더라. 비상계엄 선포는 그거를 뭐 어떤 자꾸 견해를 가지고서 이것이 틀렸니 맞니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정부는 기능이 있죠. 정부 기관도 저마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관이 뭐 우위에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국회는 국회의 기능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의 역할이 있고 사법부는 사법부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관이건 기계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고장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탄핵 남발은 고장이 났다는 거죠. 국회가. 누군가는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고쳐야 될 리가 누가 있었을까요? 가만히 보면 탄핵 심판하는 곳이 어딘가요? 헌법재판소라는 거예요. 사실은 탄핵 남발이 있으면 헌법재판소가 수리공의 역할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탄핵 남발은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경고가 한 뭐 탄핵을 막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뭐 연속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안 했겠죠. 이제 탄핵 남발이 중단됐으니까. 근데 20차례 넘게 하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만 고장이 난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 역시 고장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 대통령이 나섰죠. 대통령도 책임 있겠죠. 그 저지해야 되겠죠. 고장 났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요? 고장낸 이들이 수리공을 쫓아내더라. 그렇게 부른 게 정확하겠죠.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